지난 시간에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 LMM GPU 시장에 독점적인 지위를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핵인언니를 만드는 플레이가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고 핵심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독점적인 지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까?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NPU 칩이 많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GPU의 처리 연산량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이 GPU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메모리 연산 처리량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아니고, 이 멤버 연산하는 로직 칩 만드는 거는 이미 1950년대, 70년대 완성된 거기 때문에 로직 칩을 어떻게 잘 설계할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는 바로 메모리 버틀렉인데요. 메모리 버틀렉을 얘기하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앞으로 방향 어떻게 될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잘 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네트워크 때문인데, 칩의 연산 처리량을 잘 설계하는 회사는 ARM이나 인텔 이런 CPU를 만드는데 훨씬 잘해요. 왜냐면 거기는 GPU보다도 더 범용적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CPU를 만들기 때문에 진짜 복잡한 반도체 설계를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GPU는 오히려 단순한 태스크를 동시에 많이 할 수 있는 거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처럼 또는 리벨리온처럼 스타트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이었던 거고요. 근데 이 메모리 처리량과 연산 처리량의 차이점이 왜 발생했는가를 보면은, 반도체라는 거는 크게 비메모리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현대 컴퓨터 구조를 폰 모의만 구조라고 하는데, 연산 처리를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CPU 같은 애들이 있을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가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DRAM 메모리, 낸드 메모리 또는 NPU가 성장하면서 많은 얘기 나오던 HBM 이런 애들이 메모리 반도체예요. 이 두 개의 반도체는 만드는 방식도 다르고 성능을 높여오는 방법도 달라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성능 향상에 있어서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1985년이랑 2015년에 CPU와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 속도 격차를 보면은 1985년에는 격차가 별로 없었거든요. 똑같이 무언가를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이 약 200나노세컨드 정도 됐었어요. 근데 CPU는 점점점 그 속도가 줄어들면서 현재 기준으로는 막 0.5나노세컨드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D램은 여전히 15, 20나노세컨드 정도, 거의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속도 격차가. 그렇기 때문에 LMM을 실제로 GPU에다 돌려보면은 GPU의 성능이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GPU의 처리 연산은 1밖에 못 써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연산 처리를 1밖에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메모리 처리를 1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산 처리하는 반도체는 빨리빨리 연산하고 싶은데 메모리 쪽에서 데이터도 안 주고 코드도 안 넘겨주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성능이 부족해서 그만큼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PU 성능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연산 처리를 더 빠르게 한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초당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처리할 수 있는가가 지금 제일 중요한 상황인 거죠. 이 메모리볼을 넣는 게 핵심인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로 이 AI 시장에 통일됐다 했잖아요. 트랜스포머의 핵심은 방대한 메모리 소비예요.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가 메모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애거든요. 트랜스포머 안에 있는 어텐션형 연산이 있는데, 이 어텐션 연산이 기존의 연산과 다른 점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전에 나온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을 구해서 가장 높은 확률을 출력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알려면 단어끼리 모든 유사성을 다 체크해봐야 되니까 연산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수많은 메모리 액세스를 요구하고,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바운드를 넘어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엔비디아가 왜 메모리 바운드를 잘 처리했냐라고 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게임 기술을 만들면서 방대한 메모리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다 했고, 그 기술이 현대에 이르러서 NVLink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이것 덕분에 그런 거예요. NVLink라는 데이터로 주고받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메모리를 처리하는 트랜스포머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I 하나 돌리기 위해서 GPU가 2개, 4개, 8개 필요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작은 GPU 안에서만 하는 통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GPU와 GPU 간의 통신, GPU와 외부 CPU 간의 통신, 렉과의 통신, 정말 많은 통신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걸 다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승리했다 볼 수 있는 거죠. NVLink가 없으면은 아무리 하드웨어 SK 하이닉스의 HBM4 가장 좋은 인텔 CPU 칩 넣어놓고 해도 AI로서
못 써요. 이러한 NVLink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그래프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프코어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NPU 칩이고 꽤 역사가 긴 칩이에요. 근데 그래프코어를 칩을 넣으려고 보니까 그래프코어 단일 칩 속도는 정말 빠르거든요. 엔비디아보다 더 빨라요. 근데 왜 못 썼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LM이 되면서 결국엔 렉과 렉, GPU와 GPU 간 통신이 중요한데 그래프코어는 이 기술이 없었어요. 엄청 빠른 지하철 갖고 있는데 기차는 무궁화 기차인 거죠. 이런 못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코어가 드랍됐죠. 그리고 또 잘하는 예시 중 하나가 브로드컴인데, 엔비디아가 원래 이제 그래픽 메모리를 잘했던 것처럼 브로드컴은 초고속 인터페이스 잘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인텔처럼 설계 잘하는 회사 아니죠. 네트워크 잘하는 회사죠. 네트워크를 잘 하기 때문에 오히려 LLM 시장에서 부상했고, 구글이 만든 자체 NPU 칩의 TPU를 같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 시장에서 2위예요. 최근에 이 브로드컴이 재부상하면서 브로드컴이 네트워크를 잘해서 NPU를 잘 만든다라고 대중들이 많이 알게 되고 주가도 엄청 올랐죠. 또 특이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아까 메모리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처리 속도 발전이 늦었다고 했는데 모든 칩이 그렇지 않거든요. SRAM이라는 칩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 메모리인데 그거는 속도 발전이 꽤나 좋았어요. 꽤나 좋아서 D램은 현재 메모리 처리하는데 한 20 나노세컨드가 걸린다고 치면 SRAM은 1 나노세컨드? 그러니까 CPU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SRAM은 엄청 비싸요. D램에는 모스펫이라는 소자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모스펫 하나, 카파시터 하나, 부품 2개 들어가는 건데 SRAM은 8개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8배 비싼 거죠, 간단히 말하면은. 너무 비싸서 SRAM 못 쓰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는 건데, 그냥 SRAM 범벅인 칩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 사실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가 바로 세라브라스. 세라브라스 같은 경우에는 NPU 칩이 엄청 커요. 웬만한 칩보다 한 20배 정도 사이즈가 크고, SRAM을 덕지덕지 붙여놨기 때문에 칩 하나에 12억 원을 다. 누가 사줄까 했는데 사우디에서 사줘가지고 더 라인 이런 도시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니즈가 항상 있더라고요. 또 하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칩에 SRAM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괜찮은 이유가 차 한 대 1억이잖아요. 테슬라 1억짜리 차에 들어가는 GPU는 엔비디아 GPU처럼 많이 필요 없거든요. 엄청 큰 모델은 아니라서 적당한 SRAM 붙여서 비싸게 팔아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펼치기로. 그래서 결국 메모리 통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이 HBM을 뜻에 풀어보면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고대역폭 메모리, 간단하게 말하면은 기존의 메모리 칩은 4차선 도로였는데 8차선 대역폭이 커졌다, 그런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잘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HBM이 현재까지 메모리워를 극복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하드웨어 측에서의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메모리 밴드위스인데, 각 기업들이 이 메모리 밴드위스를 넓히기 위해서 수많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메모리 밴드위스를 수식으로 풀어내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초당 메모리 전송량 곱하기 메모리 전송 채널 개수, 그러니까 도로 폭 넓히고 도로 개수 늘린다. 도로 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모리 전송 속도, 도로에 달리는 자동차 속도가 빠르면 좋을 것 같고, 차선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메모리 크기, 차의 크기를 줄이면 더 많은 차가 그 도로를 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초전도체를 사용해보자, 전송 채널을 간소화시키자, 네트워크도 잘하자 하는 측면에서 CXL, NVLink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저전력으로 전송하자가 LPDDR, 전송하는 주파수 높이자가 오버클락, 대역폭 늘리자 DPU, 이런 채널수 늘리자 HBM, 이런 정말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 이 메모리 밴드위스를 늘리기 위한 수식의 미지수를 하나씩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퀴즈비츠가 AI 컴프레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점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적인 입장에서도 이중 혜택을 받는 이유가 이 AI 컴프레션 기술을 사용하면은 도로로 달리고 있는 차의 크기를 줄이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도 메모리 밴드위스를 넓힌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방정식을 푸는 플레이어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성에서 사실 궁금한 건 과연 엔비디아가 자신의 왕자를 잘 지킬 수 있을까가 핵심이 될 텐데, 다양한 비관론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저는 엔비디아가 위협받고 있는 측면이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내부적인 R&D에서의 한계, 두 번째가 공급자의 위협, 세 번째 구매자의 위협, 네 번째 경쟁자의 위협,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 R&D 한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연산 설계가 중요하지 않다. 네트워크와 메모리 처리량이 중요하다. 근데 이 메모리 처리량 담당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HBM4를 만들고 있는 SK 하이닉스지 엔비디아가 아니거든요. 엔비디아는 NVLink라는 훌륭한 네트워크 채널을 갖고는 있지만, 그리고 쿠다라는 생태를 갖고는 있지만, 결국 메모리 밴드위스를 넓히는 시장으로 넘어와지면서 공급자에게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NVLink도 CXL처럼 새로운 네트워크 표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R&D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더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을 제일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TDP라는 건데, TDP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발열량이고, 발열량이 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예요. 온도가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컴퓨터는 초당 몇 개의 연산을 할 줄 아는 게 당연히 성능이겠죠. 초당 얼마의 연산량을 할 수 있는가는 에너지 소비되는 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열량이 정말 중요한 지표인데, A100, H100, B200의 TDP를 보면은 메모리 밴드위스와 TDP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은 얼만큼 기술력이 좋아졌는가를 알 수 있는데, T100에서 A100으로 올라갈 때는 무려 2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TDP 대비 메모리 처리량이 2배 올랐기 때문에 와, 잘 만든다고 했는데, 문제는 A100, H100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A200에서 H100 올라갈 때는 기술이 높아진 게 아니라 그냥 크기만 커진 거예요. B200 넘어가지면서는 한 1.5배 줄어들긴 했죠. 그거는 좀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성과도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을 사용한 TSMC, 그러니까 HBM을 공급해준 TSMC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엔비디아가 기술적으로 더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있는가라고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내부적인 한계이고, 이 문제는 TDP가 400W 이상이 되었을 때 열이랑 무슨 상관이지 생각할 수 있는데, A200 같은 경우에 400W거든요. H200은 700W, B200은 1000W예요. 근데 이 발열량을 저희는 내비둘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너무 뜨거워지면 고장나기 때문에 새로운 쿨링 시스템이 필요한데, 문제는 현재 데이터 센터는 공냉식 냉각, 선풍기로 시켜주는데 400W 이상의 TDP는 공냉식 냉각이 불가능하고 액체 냉각 써야 돼요. 근데 데이터 센터를 물에 담글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국내 데이터 센터는 이러한 리퀴드 쿨링 또는 이머전 쿨링에 대한 시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치료 도입하려면은 공사를 새로 해야 돼요. 그럼 또 써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는 H100이 단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쿨링 시스템이 필요하거나 좋은 거 사고도 TDP엔 제한 둬가지고 성능 한계 주면서 쓰거나, 그래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도 위협이 되는데, 아까 쿠다가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리벨리온, 프리오사 AI, KT 같은 대부분의 NPU 칩을 만들고 있거나 사용하는 기업들이 자체 소프트웨어 스택을 열심히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GPU 칩 그냥 검색해보면 다 소프트웨어 스택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메모리나 로직 칩 설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스택,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헤게모니를 만드는 전쟁인데, 엔비디아 경쟁자들도 다 자체 소프트 스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트랜스포머라는 게 통일되면서 더더욱 쿠다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단순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AI는 추론과 학습을 하는데, 추론 같은 경우에는 쿠다가 굳이 안 써도 돼요. 왜냐면 ML 엔지니어가 연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막 들어오는 상황 속에 헤게모닉의 기틀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구매자의 위협도 마찬가지인데,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들이 구매자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직접 자기 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AWS 같은 경우에도 자체 칩을 만들었는데, 인퍼런시아의 점유율이 점점점 올라가지면서 AWS 내에서 옛날에는 엔비디아가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했는데 현재 72%, 인퍼런스가 15%가 차지하고 있고, 구글만 해도 GCP에서 89%가 엔비디아고 11%는 자기 대차 칩인 TPU가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점유율에서 밀리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자이자 구매자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런 위협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오픈 AI 같은 기업들도 당연히 자기네들에게 AI 칩을 공급해주는 공급자 관리망을 해야겠죠. 왜냐면은 순식간에 엔비디아가 망해버리면은 이 GPU 칩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한 거잖아요. 오픈 AI가 탈 엔비디아 준비하고 있고, 인텔 같은 기업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네이버가 삼성과 협력해서 칩 만드는 것도 그런 이유일 거고요. 마지막 엔비디아 공급자 관리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메모리나 생산하는 걸 다 외주 맡기고 있잖아요. 이건 한계인데, 발열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를 넓히는 과정에서도 HBM 같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의존하는 것 중에 하나가 TSMC의 COWOS라는 공정이에요. 이 공정이 무조건 있어야 엔비디아의 B200을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COWOS의 수율이 아직은 불안정하고 카파시티가 많이 낮아요. 그럼 더 카파를 늘려줘야 되는데, 카파가 늘려지는 속도가 되게 느리고, COWS를 엔비디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애플, 퀄컴 등 다양한 기업들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TSMC 입장에서는 본인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 20%를 차지하고 있는 퀄컴을 버리고 10%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엔비디아한테 밀어줄 이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엔비디아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COWS 칩의 리드 타임,
그러니까 발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52주. 엔비디아는 1년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능을 더 높이는 과정에서도 엔비디아 칩 보면은 A100, H100, B200이 되면서 점점 코어 칩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B200의 코어 칩의 크기가 858mm인데 이게 렉티클 사이즈라고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크기를 키울 수가 없어요. 이런 공급자의 한계 때문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공급자, 판매자, 경쟁자 내부적으로 되게 많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계속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의문과 챌린지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메모리 밴드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각 솔루션에서 강점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순식간에 망할 거냐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아닐 거고 시장이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줄어들어도 시장은 커져서 결국 엔비디아의 매출은 앞으로 계속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엔비디아의 이런 독점 체제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NPU 칩 또는 관련 CXL을 만드든 AI 컴프레션 기술을 사용하든 냉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더욱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엔비디아에 대해서 계속 기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긴 했는데 왜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